저는 태원세무법인 정민선 세무사라고 하고요. 이제 오늘 저희 멀리서 와주신 작가님도 있으신 것 같은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법인 대표님 먼저 좀 소개 좀 인사 좀 하시고,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원 대표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이제 법인을 설립한 지가 24년째 돼서 사실 20년 되는 시점에 이제 저하고 저 뒤에 있는 이동심 대표하고 이렇게 공동 대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지금 나눠드린 이 책은 저희들이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비매품으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저희 30페이지에 보면 저희 회사의 히스토리 정도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저도 이제 국세청에서 한 17년 근무하다가 나와서 지금 세무사로 한 것이 한 27년, 28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하다 보니까, 사실 세금에 대해서 처음 국세청 공무원으로 있을 때 더 민감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모든 분야가 지금 우리나라 세금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많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도 소득이 많더라고요. 10억이 넘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기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의 비슷한 형태가 아마 여기 계신 작가분들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작가라든지 배우라든지, 작품 활동하는 연예인 비슷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세무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한 숙제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떠오르게 되면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상황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미리미리 대처를 하느냐 하는 것이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 정 세무사님이 소개를 해주시고 여러분들한테 질문도 받을 거니까 그렇게 하셔서 오늘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플랫폼 통해서 작품을 연재를 하시고 인세를 지급을 받으시는데, 그 인세를 이제 지급을 받으실 때 아마 3.3% 공제하고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적 용역 면세라고 하는데, 저희 대표님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연예인들처럼 작가님들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이제 고용이 되지 않으신 상태에서 작가님들이 가지고 계신 기술, 그죠? 우리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작품을 만드시는 기술이 되겠죠? 기술이나 학식, 정보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면세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세금이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세 지급하실 때 별다른 세금 없이 3.3%만 먼저 공제를 하시고 이제 지급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직원이 있느냐, 아니면 별도의 작업실이 있느냐, 또 에이전시를 통해서 작품을 공급하고 계시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올해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좀 받으셨을까요? 네, 이거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월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대상은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 올해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납부는 24년 5월 31일까지 신고도 하셔야 되고 납부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업종 코드는 작가 940100이에요. 이 업종 코드가 뭐냐면, 이 코드에 따라서 이제 국가가 경비율이라는 걸 정해줘요. 국세청에서. 경비율이 작가라는 업종에서는 단순하게는 58.7%까지 비용을 인정해주겠다.
근데 기준 경비율이라는 거는 11.2%까지 인정을 해주겠다. 이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요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릴 건데, 수익 금액은 여러분들이 작년에 버신 총 금액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필요 경비를 빼요. 필요 경비를 빼면 사업 관련, 필요 경비가 이제 사업 관련해서 쓰신 비용이 필요 경비고, 그걸 뺀 금액을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고 나면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이 이제 부과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 소득 금액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부과가 된다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소득공제라는 걸 한 번 더 해주고 난 다음에 과세표준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세율을 곱해서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비율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이 경비율을 적용받으실 때 이제 내가 신규 사업자냐 아니면은 기존에 작년에 소득을 신고하셨느냐에 따라서 좀 이제 신고 방법이 달라지는데,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추계 신고로 가게 되는데요. 추계 신고가 뭐냐면 추정하여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추정하여서 계산. 그래서 뭘 추정하여서 계산을 하느냐?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매출에 업종에 따른 경비율을 적용해서 경비를 인정해준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장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세무대리인들이 대부분 많이 하는 일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계부 같은 거 쓰실 때 내가 번 돈이랑 쓴 돈 이렇게 쓰시잖아요. 사업상으로 버신 돈과 쓴 돈을 이제 세법에 맞게 알맞게 잘 작성해 드리는 거, 그걸 장부라고 하고, 그 장부를 이제 저희가 작성해 드리는 걸 기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장하지 않은, 이제 대부분 신규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입은 들어오지만 기장을 또 처음부터 하시는 분은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신규 사업자의 경우 이제 조금 혜택을 주는 거죠, 국가에서도. 그래서 사업자의 매출에 경비율을 적용해서 그냥 무조건 경비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경비율은 매출 대비 경비를 단순하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출이 아까 우리 단순 경비율이 58.7%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거기 58.7% 그냥 비용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비용을 썼다고 신고를 안 해도. 그래서 단순 경비율은 단순하게 추정을 하는 거고, 기준 경비율은 이제 매출에서 인건비, 임차료, 원재료 등 주요 경비는 실제로 발생한 경비를 빼고 그 나머지 금액만 경비를 추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비율이 훨씬 적어요. 11.6% 비율이 확 줄어듭니다. 그럼 이 비용을 그냥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적 용역, 아까 말씀드린 그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건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원재료 사용하시는 비용이 사실은 거의 좀 많이 적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비율에 대해서만 비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느냐 이걸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정되는 소득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숫자로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런데 이제 전기 수입 7,500만 원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복식보기 의무자라는 게 되세요. 이게 이제 세법상 가장 의무가 좀 높은 분들인데, 이거는 사업 운영 중에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기반으로 자산부채 손익 흐름 작성, 말만 들어도 좀 어렵죠? 그래서 거래 발생원인과 결과를 상세하게 기록하는 거라, 이거는 사실 대부분 일반 납세자분들이 하기 좀 힘드셔서 이제 저희 세무대리인들에게 맡기셔서 하시는 경우가, 그래서 보통 기장료 주고 뭐 세무대리인한테 맡긴다, 이게 이제 복식보기 의무자들이신 경우가 많아요. 그 복식보기 장부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제 신규 사업자라는 게 작년에 소득세 신고 안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처음 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 그러면 연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 경비율 58.7% 비용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3,500만 원을 버셨어요. 작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실제로 내가 쓴 비용이 얼마예요? 라고 세무서에게, 국세청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그냥 2,054만 5천 원은 비용으로 인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세법상. 그래서 내 소득 금액은 1,445만 5천 원이 되죠. 그런데 올해 처음 신규 사업이세요.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데 7,500만 원이 넘으신 분들은 단순 경비율을 적용을 못 받으세요. 그러면 이분은 기준 경비율로 이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기준 경비율은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 11.2%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이 7,500인데 인정되는 비용은 840만 원밖에 안 돼요. 얘가 오히려 수입이 더 많은데 인정되는 비용이 훨씬 적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 금액은 6,66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되니까 세금 부담이 많아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첫 해에만
첫 해에만 7,500만 원 미만인 자들은 별도의 준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단순 경비를 적용해서 신고할 수 있게 이제 첫 해에만 주는 혜택이고, 다음에 내년이 되시면 이제 좀 규정이 달라져요. 우리가 보통 전기 수입에 따라서 올해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올해 어떻게 신고하느냐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전기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이신 분들, 전기라는 게 그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셨던 수익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신고하실 때, 올해 만약에 처음 신고하시고 내년에 24년분을 신고할 때는 이제 이 기준에 따라서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에 3,600만 원 미만이었던 분들, 그리고 3,600만 원, 7,500만 원 사이인 분들, 7,500만 원 이상인 분들에 따라서 똑같이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용과 이제 세금이 확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전기에도 3,600만 원 미만, 올해도 2년 연속으로 3,500만 원. 그럼 이분은 단순 경비를 적용받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별도의 뭐 저희한테 기장이나 이런 걸 맡기지 않으셔도 비용 인정이 2천만 원 정도 되죠. 그럼 이제 요 금액을 기준으로 4대 보험도 내시고 그 세금도 내시는 거예요. 근데 전기에 내가 3,600만 원, 7,500만 원 사이야. 23년에 이만큼 벌었고 24년에 3,500만 원을 벌었다. 그렇게 되면 전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고하실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때는 11.2%만 비용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3,100만 원, 지금 단순율로 하셨을 때보다 2배가 되시죠. 그러면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많이 내셔야 되고 세금도 많이 내셔야 돼요. 게다가 전기 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또 무기장, 원래는 기장을 했어야 되는데 기장을 안 했구나, 가산세라고 해서 세금도 20%더 내셔야 됩니다. 복식부교 의무자는 더해요. 그 전기 수입이 7,500만 원이 넘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23년 수익 금액이 내가 7,500이 넘었어. 그럼 내년에는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수익 금액 3,500만 원만 된다고 하더라도 기준 경비율의 반만 인정을 해줘요. 복식부교 의무자들은. 그러면 인정되는 비용이 196만 원만 인정이 됩니다. 그럼 소득금액이 3,300이 되시고 똑같이 무기장 가산세 20%가 붙겠죠. 그래서 사실은 올해 처음 만약에 소득세를 신고하신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7,500 이하이신 분들은 단순 경비율 일괄 적용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내년이 문제가 됩니다. 내년. 그래서 올해 수익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년에 내가 이 세 가지 중에 어떻게 신고하느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은 내가 3,500 벌었는데 비용이 300만 원이 인정되고 196만 원밖에 인정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있는 건데, 저희 세무대리인들이 이제 실제 필요경비를 여러분들에게 찾아서 실제 필요경비를 여기다 넣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실제 필요경비를 수익금액에서 비용 빼가지고 그 소득금액에 따라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비용을 얼마를 썼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4,800 이상일 때 가산세도 없고 복식부교 의무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필요경비라는 게 뭐냐? 좀 여러분들에 맞춰서 쓸 수 있는 필요경비가 뭐가 있을지 좀 제가 좀 찾아봤는데, 작업 관련해서 지출하시는 비용 있으시죠? 우리가 뭐 노트북 사신다든지 그 외에 전자장비 등을 사신다든지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업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 경우에 우리가 뭐 이 소설 뭐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뭐 자동차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다 해서 자동차 관련 지출액도 필요경비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스료, 렌트료, 보험료, 뭐 기름값, 유류세, 차량 수리비 이런 것도 전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접대비라고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업무추진비라고 비용 이름이 바뀌었는데, 경조사 관련해서 지출하신 금액 해가지고 뭐 건당 20만 원까지는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연간 1,200만 원에 수익 금액의 0.3%를 곱한 것까지 한도로 해서 연간 이 비용을 인정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죠? 내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접대 거래처들 이렇게 경조사를 다녔다라고 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외에 사업 관련 모든 지출액이 있겠죠. 그래서 건강보험료 내신 것도 비용이 인정이 되고, 그 왔다 갔다 하시면서 쓰신 교통비나 식대 이런 것도 전부 비용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모품비라고 해서 우리가 사업할 때 필요하신 물건 뭐 조금씩 사신 거 있죠. 이게 전부 경비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사업자들은 이제 기부금 하신 것도 비용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아까 제가 그 경비율로 신고할 때는 우리가 국세청에 뭔가 자료를 안 내도 그냥 인정을 해주는 비용이라고 했죠. 근데 실제로 내가 쓴 비용은 이제 증빙을 좀 보관을 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이걸 어디다 썼다, 내가 쓴 증거를 모아 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카드
저기 작가님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뭐 자동차 관련해 하시는 뭐 납부하신 내역 이런 거를 잘 보관을 해두시고, 경조사 같은 경우에도 문자나 청첩장 이런 게 있어서 내가 경조사비를 얼마를 냈다. 얘가 이제 그 필요경비의 그 증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빙을 잘 보관을 해두셔서 그 증빙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장부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할 때는 장부가 이제 복식부기 장부랑 간편 장부가 있습니다. 먼저 간편 장부를 설명을 드리면 실제 경비를 기초로 작성을 해야 돼요. 실제 경비. 내가 실제로 쓴 경비를 기초로 작성을 해야 나중에 이제 문제가 혹시 생기더라도 좀 그 문제를 피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좀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와는 이제 다른 업종 코드긴 한데 그 인적요약 제공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5월에 갑자기 이제 소득세 신고해야 되니까 막, 근데 작년에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신용카드 이런 사용내역 같은 거 하나 준비를 안 해가지고 이제 한 세무사님이 그냥 대충 단순 경비를 해가지고 대충 이제 비용이 없지만 그 비용을 다 넣어줘서 그냥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코드로 신고하신 분들이 이제 다 세무조사가 나와가지고 실제로 쓴 비용 내역 나와라, 내놔라. 그러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니까 이제 세금 다 추징 당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우리가 세금을 조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추징당하거나 리스크가 없이 신고하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 경비를 기초로 작성, 그러니까 여러분 명의로 경비를 쓴 내역을 잘 보관을 해두시고 그걸 기준으로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지출이 다 비용이 인정이 되느냐, 그건 이제 세법상 인정해주는 것도 있고 인정 안 해주는 것도 있고 조금 이제 헷갈릴 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내 사업을 위해서 사용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세나 이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안 하셨더라도 그 집에서 사는 비용은 계속 발생이 됐겠죠. 근데 내가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이제 사업상 관련되는 비용이다라고 이제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지출 중 비용이 인정 가능한 지출만 분류해서 신고를 하시고, 그리고 또 현금 우리가 아까 카드 사용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또 저희가 항상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카드 외에 꼭 쓰시는 비용이 있으세요. 그런 걸 이제 저희가 항상 체크를 해드려서 현금 지출 등으로 누락된 비용이 없는지 점검을 하셔가지고 내가 사업상 쓴 비용 빠짐없이 잘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간편정부에 기록된 지출의 증빙 영수증은 이제 5년간 보관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카드를 말씀드리는 게, 카드 사용 내역은 사실은 우리가 한번 받아놓으면은 좀 이제 보관하기도 편하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 명의로 지금 지출이 별로 없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내 소득세에서 비용으로 뺄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모아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간편정부 복식부기밖에 이제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업종 코드 기준은 7,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7,500만 원, 전기 7,500만 원이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7,500만 원 이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나의 수익이 얼마, 나의 비용이 얼마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7,500만 원이 넘으신 분들은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복식부기는 수익과 비용 이외에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내 사업상 자산, 부채, 자본을 전부 이제 기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저희에게 월 기장료를 주시고 뭐 장부를 작성을 하셔서 신고하시는 게 유리하세요. 기장료 주는 게 좀 아깝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세금 차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세무대리인을 쓰는구나, 그 기억 이제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이제 제가 그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빼는 것까지 대충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필요경비. 그럼 이제 소득금액. 이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부과가 되고, 소득공제라는 걸 한 번 더 빼주거든요. 소득공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는 필요경비 이외의 금액을 또 추가로 공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인적공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본인 공제는 여러분 본인이시죠. 150만 원 공제를 해주고, 배우자, 부양가족 각각 인당 150만 원씩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배우자, 부양가족 다 받을 수 있느냐? 맞벌이이신 분들은 안 되세요. 배우자,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분들만 내가 부양하니까 내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소득금액이 뭔지 기억나시죠? 그 수익금액에서 경비를 뺀 금액, 그 금액이 1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제 웬만한 직업 가지신 분들은 거의 충족을 못 하세요. 아니면 근로소득만 있으시면 이제 급여 총액이 500만 원 이하인 분들, 이분들만 받으실 수 있고,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는데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하나
60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세 이하의 뭐 보통 자녀들이나 60세 이상의 부모님들만 가능하겠죠. 그리고 한 번만 받으실 수 있으세요. 부모님, 만약에 내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고 있다 그러면 저는 못 받아요. 그거는 이제 국세청에서 거의 바로 추징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주의해서 받으셔야 되고, 다만 장애인은 이 연령 제한 없이 기본 공제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소득금액만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가 또 밑에 있는데, 장애인 공제, 경로우대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요거는 전부 여기에서 내가 공제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때 추가로 또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신 분들이 여기에 만약에 있다, 그럼 200만 원 추가로 공제 받으실 수 있고, 경로우대 공제는 70세 넘으신 분들이 만약에 있다 하면은 또 추가로 1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고, 부녀자 공제는 우리 여자 작가님들에 해당하실 것 같은데, 배우자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로 이제 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분들만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분들만 가능해요. 그리고 한부모 공제는 이제 배우자 없는 분들 중에서 여기에서 자녀 공제를 받으시는 분들 있죠. 직계 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분들인데 한부모시다 하면은 100만 원도 추가 공제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부녀자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 돼서 만약에 내가 둘 다 된다 하시면은 이제 한부모 공제 받으시는 게 유리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물적공제라는 게 있는데, 물적공제는 지금 국민연금 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국민연금 금액이 전부 공제가 되고, 그 노란우생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저희가 말씀드릴 때 사장님 자기가 나를 위해서 모아놓는 퇴직금이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불입을 해놓으시면 불입하시는 금액에 따라서 걔를 이제 소득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일 때 이게 최대인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통 사장님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 비슷한 게 또 퇴직연금이 있어요. IRP 계좌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다가 불입하시는 금액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세금에서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내 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라면 연간 900만 원까지 부으신 거에 대해서 15%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소득공제 해주고 세액공제 해주니까 이제 뭔가 자금이 생기면 무조건 노란우선공제, 퇴직연금 들어야 되냐. 근데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얘를 이제 불입을 했다가 중도 해지하시면 그동안 공제받았던 거 다 이렇게 토해내셔야 되고, 중도 해지하시면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퇴직하고 연금의 형태로 받아가시면 괜찮아요. 근데 중간에 해지하시면 내가 그동안 받았던 것도 토해내야 되고 뭐 또 막 손해를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업이 내가 뭔가 좀 안정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나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쌓아놓을 수 있는 금액, 좀 여유 자금을 이제 쌓아놓으시면서 공제도 받고,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으실 때, 내가 이제 몇 년간 이렇게 몇 년간 하시거나 좀 수익 금액이 좀 많으시고 할 때 이걸 좀 활용하셔가지고 공제 받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여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거 보면 이제 그 1번에 신고 유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보시면 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외부 조정이라는 건 아까 그 복식부기 의무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외부 조정은 이제 저희가 대신 신고를 해드리는 거고요. 간편은 아까 간편하게 장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준율 단순율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율에 따라서 신고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장 의무가 이제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냐, 간편 장부 대상자냐 두 개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율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수익금액과 필요경비, 그리고 소득금액, 소득공제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과세표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과세표준은 이제 아까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까지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에 이제 이 세율을 곱하면 여러분들이 내실 세금의 이제 기본이 나와요. 그럼 요거 뭐 좀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1,400만 원 이하 세율은 6%, 그리고 1,400만 원부터 5천만 원 요 사이는 15%. 5천만 원부터 8,800만 원 사이는 24%. 제가 자꾸 사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금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 얘가 순차적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8,800이다, 과세표준이. 그러면 1,400만 원까지는 6%,
5천만 원까지는 15%, 그 다음에 금액에 대해서만 24%를 적용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산하기가 좀 힘드셔서 누진공제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좀 들어드리면 내가 만약에 과세표준이 1억이에요. 그럼 1억이면 세율이 35%니까 3,500만 원이 세금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과세표준 1억이면 35%를 곱한 거에 이 누진공제 금액을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금은 1,956만 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표가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보면 이제 여기저기 많이 보일 텐데 이렇게 일해 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금액이 올라갈수록 그 올라간 구간에 대해서는 세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제 세금이 그래서 도대체 얼마가 나오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수익금이 6천만 원으로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올해 내가 처음 6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처음이니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겠죠. 그럼 국가에서 그냥 뭐 저희한테 안 맡기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신고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비용이 3,522만 원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소득금액이 이제 2,478만 원이 되겠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기본 공제 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자분이라고 이제 했을 때 소득금액이 3천만 원이 안 넘기 때문에 부녀자 소득공제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과세표준이 2,200 이렇게 나오고 세율이 15% 그러면 세금이 215만 7천 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한 세액공제가 없으면 7만 원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내 세금이 208만 7천 원이죠. 근데 내년에 내가 똑같이 6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리고 뭔가 필요경비 준비 안 하고 세무대리인에게 뭔가 맡기지 않고 그냥 나온 대로 작년처럼 신고를 하겠다. 그러면 2년 차는 그 전년도 수익금액에 따라서 이제 신고 의무가 정해지기 때문에 6천만 원은 경비율 그 기준 경비율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이제 인정되는 금액이 672만 원만 비용이 인정이 됩니다. 똑같이 벌었는데 그럼 소득금액은 5,300. 기본소득공제 받으시지만 얘가 3천만 원을 넘기 때문에 부녀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세요. 과세표준이 이렇게 되고 산출세액은 666만 원이 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년에 4,800이 넘으면 가산세 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가산세 20%를 또 내셔야 돼요. 그럼 납부세액이 79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벌이 작년이랑 달라진 게 없어요. 작년이랑 내가 달라진 게 없는데 세금을 지금 600만 원 더 내셔야 되는 거죠. 지방세까지 하시면. 그래서 저희가 세무대리인들이 이제 항상 제일 걱정스러운 게 내가 올해 단순경비율이니까 그냥 단순경비율은 신고가 쉽거든요. 그냥 ARS로도 사실은 신고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신고를 하면 뭐 세금도 그냥 뭐 괜찮은 것 같아요. 6천만 원에 200이면. 그래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내년에 이렇게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꼭 필요경비를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2년 차인 분들이 있으시다면 비용을 잘 준비하셨길 바라며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준비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비용이 그 670만 원보다는 그래도 좀 나올 것 같다라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이제 저희한테 맡기셔가지고 실제 필요경비를 넣어서 신고를 하시면 이거는 안 내실 수 있잖아요. 130만 원.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더 사실은 이제 더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1억 5천이 만약에 이제 내가 벌었다. 작년에 근데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다. 그러면 기준경비율의 반만 인정을 해줘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그러면 1억 5천을 벌었는데 비용이 840만 원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쭉 계산을 하면 가산세만 지금 670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야 되는 돈이 이제 4천만 원이죠. 근데 내가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비용이 하나도 없어. 하지만 세무 쪽에 이제 맡겨가지고 그냥 복식부기로 신고는 해. 그럼 경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안 내셔도 되죠. 경비가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납부세액이 오히려 줄어드세요. 저희한테 맡기시면 3,640 그죠? 그러니까 그럼 비용이 더 있으면 비용을 더 절세할 수 있겠죠. 이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 많은 사장님들이 저희에게 기자회견을 주시고 신고를 맡기시는 이유가 사실 이겁니다. 저희가 아무리 뭐 수수료를 받아도 이 금액의 차이만큼 그렇게 여기 경비 넣으시고 하면 이 금액의 차이보다 더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복식부기이신 분들은 실제 사용 경비 처리하시고 이제 이렇게 신고하시는 게 훨씬 나으신 거죠. 그래서 산출세 뭐 이제 납부할 세액까지 설명을 드렸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제 아까 그 소득금액에 따라서 부과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만약에 올해 처음 신고시라면 이제 소득세 신고하시고 나면 11월에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이제 과세가 되실 거예요. 부과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소득 금액의 9%를 국민연금을 보통 내시고 건강보험은 7.99%를 내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뭐 납부 예외가 있는데 월 35만 원 미만, 뭐 사업소득 500만 원 미만인 분들은 안 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수익 금액이 한 1,000만 원대이신 분들, 그죠? 작년에 1,0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내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투잡이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근로소득이 내가 별도로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근로소득에서 이미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내고 있으시기 때문에 건강보험만 추가로 내시면 돼요. 그래서 작가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니까 작가로서의 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으면 그 넘은 거에 대해서만 7.99%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잡이신 분들은 이렇게 나온다고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작가님들이 이제 플랫폼 통해서 작품 연재하시고 이제 인쇄를 받으시는데 보통 이제 인적 용역 면세로 이제 인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직원이나 작업실이 있으면 사실은 면세가 인정이 안 됩니다. 혹시 지금 직원 뭐 고용하시거나 별도 작업실 있으신 작가님들은 아직 없으신 거죠? 네, 그럼 이건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있으시면 세금계산서도 발급을 하셔야 되고 과세사업자가 되세요. 면세로 인정을 못 받고. 그러면은 이제 그 사업자 등록 하시는데 보통 아마 출판업으로 사업자 등록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원이 있으니까 인건비도 인정이 되고, 작업실이 있으니까 임대료도 경비가 인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도 가능하세요. 그런데 대신 이제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를 매월 또는 반기 신고를 하셔야 되고,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냥 3.3% 떼고 그냥 간단하게 받으시잖아요. 내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하시고 부가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세사업자일 텐데, 근데 이제 이 출판업이 면세사업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아마 이제 작가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면세예요. 면세.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아마 이제 거의 다 만족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얘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재물마다 이제 UCI 번호, ISBN 번호를 작가님이 등록을 하셔야지 얘가 이제 면세로 인정이 되는 거죠. 나의 출판업, 내가 사업자 등록한 이 출판업이 요거를 보유하고 있어야지 면세로 인정이 돼요. 그리고 해외 연재되신 경우는 이제 수출로 가서 영수율이 적용되고, 그래서 제가 그 네이버 시리즈 들어가서 보니까 지우긴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림 출판사가 본인 명의로 돼 있으시더라고요. 작가님 명의. 이런 분들은 아까 이제 그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 출판사 사업자가 사업하는 것도 면세로도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떠들썩하게 이게 구청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웹툰 연재를 모 작가님에 대해서 이제 기사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법인을 만드셨어요. 법인을 만드셔서 이 법인이 플랫폼 사업자한테 이제 웹툰을 제공을 했는데, 법인을 만들거나 어쨌든 사업자 등록을 하면 별도의 사업장 그리고 인원을 고용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세사업자예요.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세금계산서도 발급 안 하고 그냥 이제 면세로 공급을 한 거죠. 그래서 부가세를 탈루했다 해가지고 이제 막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적으로 사용을 했다, 법인 자금을. 그래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저희 아까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세청은 뭔가 이제 신규 소득이 발생이 되면 이걸 어떻게든 과세를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점점 소득이 많아지는 것 같다. 여기 소득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 그러면 막 이것저것 이제 자꾸 잣대를 들이대서 세금을 과세를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의 출판업은 그 기존의 인쇄물로서 하던 출판업과는 좀 이제 약간 다른 경향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쓰시자마자 사실 여러분들 저작권이 바로 생기시는 거고, 저작물의 권리가 이제 여러분한테 있는 건데, 그게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자꾸 그 옛날 법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과세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그거를 잘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먼저 오신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7,500만 원이 넘으시면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등록을 했을 때 내가 이 출판물에 대해서 어떻게 나의 권리를 확보를 해놓을지에 따라서 과세, 면세 그리고 부과되는 세금이 너무 이제 다르니까, 그거는 좀 꼭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세무대리에게라도 상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법인까지 생겼는데, 법인까지 만들었는데 조금 저거를 잘 처리를 못 해가지고 이제 과세가 된 경우고,
그리고 지금 올해도 계속 뭔가가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에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누군가를 고용을 하면 면세가 인정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4대 보험 떼고 내가 직접 고용계약서를 쓰고 내가 근로자로 채용을 해야만 이제 고용으로 받는데, 이게 올해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걸로 지금 이제 법이 개정이 됐는데,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사용을 하면 면세를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작년까지 국세청이랑 계속 다툼이 있었거든요. 내가 뭐 4대 보험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도 그냥 프리랜서로서 내가 그냥 일을 맡긴 거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국세청이 자꾸 지니까 이거를 지금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4대 보험도 안 떼고 내가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 도와주는 분들한테 뭐 사업소득으로라도 이제 지급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면세가 안 될 수가 있는 이제 문제, 이거 지금 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단독으로 여러분들이 자택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면세 요건에. 근데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는 조금 상의를 해보시거나 좀 찾아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장 있으신 분들은 이제 ISBN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면세를 적용을 받으셔가지고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계셨는데, 이게 또 12월 31일로 종료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 면세를 못 받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UCI를 활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3년부터 작가님들이랑 이제 계속 상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아직도 지금 얘기 중이라 확정된 건 아니고 해서,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웹소설 웹툰 요 시장에 좀 뭔가 과세를 더 하고 싶어서 자꾸 이것저것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창작하시는데 오로지 집중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겠지만 너무 아깝잖아요. 이제 쓸데없는 세금을 많이 쓸데없진 않지만요. 준비를 못해서 세금을 많이 낸다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이제 이거를 좀 일일이 우리 납세자분들이 다 알아야 되느냐, 이걸 내가 다 알고 다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문가로서 많이 도움도 드리고 하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사업자 등록을 왜 하느냐? 사업자 등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액 감면 세금공제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면세로 하시는 분들은 자영 예술인이기 때문에 이걸 못 받으세요. 근데 출판업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이제 창업기업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의 세금 5년간 이제 50% 감면을 해드리고, 만약에 수도권 가밀업체권역은 청년만 감면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수도권 가밀업체권역이 아니실 때 5년간 50% 감면이 가능하세요. 청년은 수도권 가밀업체권역이 아니면 100%까지 감면이 가능하십니다. 5년간. 근데 청년이 뭐냐 그럼, 창업 당시 내가 처음 이제 사업을 했을 때 15세 이상 34세 이하시면 감면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지금 또 이제 일부 세무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들 무조건 사업자 등록하세요. 감면 50%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건 좀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고, 이것도 이제 수도권 안에 있으시면 20%, 30% 세액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사업자 등록하시면.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했을 때의 장점과 안 했을 때의 단점이 딱 너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작가님들이 지금 작품을 어떻게 연재하시고 향후 계획이 어떤지 이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수익 금액이 좀 어느 정도 되시면 세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어떻게 할지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이제 추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이거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 출판업 소득으로 인정이 돼야만 감면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출판업 소득. 그럼 출판업 소득이라는 게 뭐냐? 별도 에이전시 없이 내가 그 출판사여야 돼요. 내가 직접 플랫폼에 연재하여서 각 작품에 대한 ISBN 등록을 하고, 이걸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작품이 2개 있어요. 한 개는 다 별도의 출판사가 ISBN 같이 전부 등록을 하고 있다. 그럼 걔는 내가 사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판업 소득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감면을 못 받으세요. 그래서 별도 에이전시에 원고를 제공하고 에이전시에 편집 과정을 거쳐서 플랫폼에 연재한다. 그럼 내가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의 출판업 소득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50% 감면, 100% 감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청년은 수도권 과밀억제권력 바뀌면 100% 감면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또 어떤 데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작가님들 만약에 근무하신 데는 여기 일산인데 저기 파주에다가 사업장 해놓으면 100% 감면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많이 등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올해 국세청이 그냥 두고 보지 않죠. 그래서 실제 사업장은 수도권 과밀억제권력인데 원래 이제 사업장을 그냥 수도권 과밀억제권력 외 파주에다가 등록만 해놓은 거예요. 100% 감면 받으려고. 이게 적발이 돼가지고 또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항상 하려고 하는 거는 무조건 세금을 조금 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찾아드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추징되거나 이런 리스크가 없이 최대한 좀 절세하실 수 있는 방법을 미리미리 찾아서 좀 준비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저희 역할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작가님들 궁금한 거 있고 하시면 연락하실 수 있게 좀 이거는 그 상담으로 별도로 만든 채널이고요. 그래서 카카오톡 여기 찾기하셔가지고 태원세무법인 부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채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상담 신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메시지 남겨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5월이 지금 종소세 신고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바로 대답을 못 해드릴 수도 있긴 한데, 최소 당일에는 답을 드릴 수가 있고, 올해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은 직접 신고하셔도 되고, 근데 단순경비율 적용 받으시는 분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인적공제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부양가족이 있다거나 그거는 사실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 적용받으시면 세금을 또 좀 많이 줄일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부양가족이 있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된 것 같다. 그럴 때만 저희에게 의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그냥 이번에는 혹시 모두치움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오셨으면 바로 신고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대신 기준경비율이라든지 장부를 작성하셔야 되는 분들은 저희에게 의뢰를 하셔가지고 올해는 그렇게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사실 이 자리를 마련한 거는 올해 신고는 올해 신고지만 내년이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내년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적어도 23년 수입 금액이 꽤 되시기 때문에 걱정이 되셔서 오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냐에 따라서 내년은 세금이 정말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꼭 저희에게 미리 해주시고, 24년의 세금이기 때문에 24년 귀속으로 준비를 다 하셔야 돼요. 내년 5월은 늦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인데 이거는 나눠드린 거에도 전부 써드렸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제가 설명드릴 거는 1차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저희 공동대표님 이동심 대표님이 마무리하시고 질문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인적 용역으로 수익 금액이 많으신 분들이 나중에 상가를 사실 수도 있고 주택을 사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임대소득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그걸 장부를 만들어서 다 합산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런 날이 또 오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희한테 또 오시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하시다 보면 할 때마다 궁금하신 사항들이 조금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다른 분들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사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카드를 썼어요. 카드를 쓴 다음에 제가 이 비용을 썼는데 이게 혹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작가분들이 보통은 5월 달에 한꺼번에 그때 소득세 신고만 하러 가게 되면 평소에 그런 걸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소에 물어보고 관리하신 분들하고 5월 달에 한꺼번에 딱 신고만 하러 의뢰를 했을 때 하고 사실은 비용 차이도 그렇고 세금 차이도 그렇고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번에 요걸 마련해가지고 부천지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랑 한번 연결이 되시면 이렇게 평소에 쭉 관리하시던 것들을 언제든지 물어보시면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필요 경비들이 여러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작가 수입을 작가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필요한 필요 경비들이
뭐 어떤 카페에 가서 내가 거기서 영감이 막 엄청 떠올라. 그래서 그 카페에서 나중에 쓰는 비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그런 필요 경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 경비 인정을 할 때 사업과 관련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되게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애매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의뢰를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쭉 보시면서 증빙이라는 걸 보셨을 거예요. 필요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증빙을 갖춰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필요 경비에 대한 증빙들은 사실은 지금은 거의 다 신용카드 쓰시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이용대금 명세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다 전산화가 돼서 그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엑셀 파일로 이제 뭐 저희한테 주시거나 아니면 카드로 저희 프로그램이랑 연동을 걸면 자동으로 저희가 또 다 받아볼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따로 주시지 않아도 저희가 그 이렇게 전산으로 등록을 해서 연결을 걸면 저희가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적격 증빙이 되는 거고요. 또 가족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등록을 하면 다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다 관리가 되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용카드 쓰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정규 증빙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전산으로 다 걸러져요. 그래서 뭐 병원에서 카드를 쓰시거나 유흥업소에서 쓰시거나 이런 것들은 국세청 전산에 딱 이 사업자 등록 번호와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그 카드 이용 내역 명세가 다 지금은 AI로 다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쓴 비용들, 뭐 다른 데서 쓴 것들, 이런 것들은 사업상 필요 경비가 아닌데 썼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떠요. 뭐 사업과 무관한 장소에서 썼어, 뭐 해외에서 썼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도 또 다 저희랑 이제 의뢰를 해서 이제 나중에 연결을 해보면 사실은 그 작가 활동을 하면서 내가 작품을 쓰는 건데 그 배경이 해외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해외에 가서 뭐 연구하고 쓰시고 이런 그 사전 이제 서치한 그런 작업들에 관련된 비용 사실은 다 필요 경비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전산에서 다 해외 사용 비용이라고 해서 다 비용 처리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이제 늘 물어보시고 쭉 관리를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전연도 7,500이 넘으신 분들은 주저하시지 마시고 등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많지 않은 비용으로 이제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관리하신 분들하고 안 한 분들하고 사실은 세금 차이가 10배가 넘게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관리하시고 또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 잘 도와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의뢰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